주리세 채널 최인용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 취득 시 절세 방법 5가지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취득세가 개정이 돼가지고 다주택자는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어떻게 취득세가 개정이 됐는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취득 시기에 따라서 세금이 많이 줄어드는데요. 이 취득 시기를 어떻게 조절을 하면 취득하는 해 재산세, 종부세를 피할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데요. 자금 출처 조사가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가주택 취득하시는 분들은 자금 출처를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이 굉장히 많이 추징이 되는데요. 오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자금 출처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한번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명의만 잘 분산해도 세금이 줄어듭니다. 여러분, 명의를 어떻게 분산을 해야 될지, 그러면 종부세, 양도세가 어떻게 줄어드는지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땡땡땡만 잘 관리하면 양도소득세가 줄어드는데요. 원래 주택 취득할 때 이런 거 잘 안 챙겨 놓다가 나중에 팔 때 양도세 신고하다 보면 내가 왜 그랬지, 이렇게 자료가 없네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 5가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기본세율은 이렇게 1%에서 3%까지 나오고요. 농어촌 특별세나 교육세가 더해져서 기본세율보다는 조금 더 높게 최대 3.5%까지 이렇게 과세가 됩니다. 주택에 있어서요, 85제곱미터 이하에 해당하는 부분은 농어촌 특별세가 과세가 되지 않아요. 85제곱미터 초과가 되는 부분만 농특세가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한 0.2% 국민주택 규모 초과되는 금액은 조금 더 세금이 많이 나오고요. 취득세가 개정된 이후로요, 다주택자나 법인, 증여로 취득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세가 중과세되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1주택은 상관없어요. 조정 대상 지역이건 비조정 지역이건 1%에서 3% 그대로 똑같은데, 2주택부터는 조정지역에서 사는 2주택은 8%로 세율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3주택은 비조정지역이라고 하더라도 8% 세율이 되고요. 조정지역에서는 3주택부터는 12%가 과세가 됩니다. 법인으로 사거나 4주택 이상부터는요, 비조정지역이건 조정지역이건 상관없이 다 12%로 중과세가 돼요.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 있는데, 이 주택으로 쓰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들어갑니다. 오피스텔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도 중과세 될 수 있고요. 양도소득세에서도 주택수에 들어가기 때문에 중과세 부분을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이 요번에 2020년 12월 18일 날 36곳이 추가로 지정됐습니다. 조정지역이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냐면은 다주택 취득세가 중과세가 되고요. 다주택자들은 종부세도 또 중과세가 되고, 양도소득세도 다주택자들은 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 지역이 어디인지 잘 알아야 되는데, 새로 지정된 곳부터 먼저 같이 확인해 보면요, 파주시가 경기 지역에서는 새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광주, 울산 중에 중구, 남구,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쪽에 새로운 주택 가격이 많이 올라간 곳들이 조정지역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내가 살 때는 조정지역이 아니었는데 나중에 팔 때 되니까 조정지역이 된 경우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우에도 다주택자가 중과세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중에 팔 때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취득세 중과세 되지 않는 조정 대상 지역에서의 일시적 2주택은 제외가 된다고 하는 요 8%가 제외가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요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알아보면 이렇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내에서 일시적 2주택은 1주택으로 과세하는데, 그게 뭐냐면은 예전에 집을 하나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집이 너무 좀 낡고 아니면 취약 형편 때문에 새로운 집을 샀어요. 샤방샤방하죠, 새로운 집이. 그럼 예전의 주택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처분하면 8% 중과세를 하지 않는다라는 규정입니다. 조정지역에서 일시적 2주택, 요거는 중과세가 안 됩니다. 그리고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들도 있는데요. 중과세가 제외되는 주택은 투기 대상으로 볼 수 없거나 공정성이 인정되는 주택들입니다. 예를 들면 한번 보세요. 공시가격 1억 원 미만 주택, 투기 대상이 아니죠. 또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주택이나 공공매입임대주택, 사원임대용 주택, 이런 것들, 공공성이 인정되는 주택들은 중과세에서 제외가 됩니다. 중과세에 더해서 추가로 더 내는 그런 주택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치성 중과대상 자산이 있거든요. 주택, 고급주택, 별장 이런 거 취득할 때 세율 8%를 가산합니다. 여러분들이 조정지역에 있는 다주택이다. 그럼 12%까지 과세가 될 수 있잖아요. 여기에 8%를 더해서 20%까지 중과세가 될 수 있습니다. 조정지역 내에서는 주택 증여도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조정지역 내에서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할 때 취득세율을 12%로 인상을 했습니다. 다주택자들이 주택을 증여를 해서 가족 간에 그래서 다주택에서 좀 벗어나려고 하는 거를 막기 위해서 취득세율을 급하게 올렸습니다. 12%로. 자, 그러면 이거 3억이라고 하는 거가 만약에 10억짜리 주택이 있는데 2억 5천만 25%만 이제 증여를 하겠다라고 하면 3억 원 이하니까 중과세가 안 되겠죠? 아닙니다. 이게 주택 금액으로 판단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절세 팁 하나 드릴게요. 1세대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 존비속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기본세율로 합니다. 그래서 고가인 1세대 1주택 증여는 종부세를 또 6억까지는 1인당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절세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생애 최초 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제도도 있는데요. 요건이 이렇습니다. 연소득 7천만 원 이하여야 돼요. 요거는 종합소득 금액이 7천만 원 이하인 사람이 1억 5천만 원 이하 주택은 100%를 취득세 면제해주고 1억 5천에서 3억까지 수도권은 4억까지 주택은 취득세를 50% 감면해주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뭐 금액이 좀 아쉽나요? 소득이 좀 많으신가요? 그러면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셨다라고 하면 이렇게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신청서를 작성을 해서 감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금액이 좀 아쉽죠. 그래서 한 의원님께서 지금 연소득 요건을 한 9천만 원 이하로 하는 거를 의원 발의를 좀 해놓으신 상황인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소득 기준이 좀 없어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요거는 법률이 개정되는 대로 여러분들 업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취득 시기에 따라서 보유세가 달라지는데요. 취득 시기라고 하는 거가 주택을 언제 취득하는지를 알아야 돼요.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자, 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는 언제일까요? 자, 1번 계약금, 2번 중도금. 무슨 소리냐? 3번 잔금을 내야지 주택을 취득한 거지. 무슨 소리냐? 4번 잔금까지 지급했더라도 등기가 아직 안 넘어갔으니까 등기를 이전을 해야 주택을 취득한 거다. 세법상 주택 취득 시기는 언제냐라고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면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립니다. 바로 3번 잔금 지급하거나 등기 이전 요 둘 중에 빠른 날 주택을 취득한 겁니다. 그래서 잔금 지급일이 언제냐? 요걸로 주택 취득 시기를 판단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이 주택 취득 시기에 재산세나 종부세의 기준이 되는 그런 날짜는 언제냐? 그 날짜는 바로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날 누가 갖고 있었느냐에 따라서 세금을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절세 팁 하나 말씀드리면 6월 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면 1년치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안 낼 수 있어요. 6월 1일 날 내가 안 갖고 있었으니까. 그죠? 그 대신 파는 사람은 6월 1일 전에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 6월 1일을 자기가 안 갖고 있게 되니까. 진짜 중요한 게 요 세 번째인데요. 자금 출처를 대비하지 않으면 세금이 추징돼요. 근데 굉장히 많이 추징돼요. 자금 출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셨으면 좋겠는데, 자, 제가 한번 또 문제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 이 금액들이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될까요? 연봉이 7천만 원으로 10년을 일했습니다. 7억 자금 출처 인정될까요? 부부가 맞벌이로 고소득자예요. 2억씩 10년을 근무했습니다. 자금 출처 20억 인정될까요? 자, 결론은 안 됩니다. 자금 출처 조사는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이 어느 통장에서 나갔는가를 확인하는 거지 내가 그동안 얼마 벌었습니다. 이거 인정 안 돼요. 왜냐하면 다 생활비로 쓸 수도 있거든요. 통장에 남아있는 돈이 자금 출처 금액입니다. 그러면 통장의 입출금 내역을 어떻게 확인하는지가 중요하겠죠. 부동산은요, 누구 통장에서 돈이 나갔느냐 이걸 먼저 봐요. 출금, 계약금 1억 내 통장에서 나가야죠. 그죠? 중도금 3억 내 통장에서 나간 문제 없어요. 근데 만약 아버지 통장에서 나갔다 그러면 이거는 증여로 볼지 빌린 거로 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출금, 잔금이 5억이 대출로 나갔다, 내 통장에서 나갔다 그러면 문제가 없죠. 계약금 1억은 어디서 난 거냐, 요 입금 내역도 굉장히 중요해요. 일을 해서 근로소득으로 모아놓은 거다,
가능하죠. 입증 가능하죠. 두 번째, 내가 채무가 1억이 있고 증여로 2억을 아버님한테 받았다. 인정돼요. 증여세 신고 2억에 대해서 하면 되죠. 자, 세 번째는 잔금인데 잔금은 전세 5억을 받아서 냈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입증 가능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문제가 있어요. 전세 5억을 28살 때 결혼할 때 부모님이 마련해 줬어요. 이거는 증여 금액으로 포함돼서 신고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증여세는요 10년치가 추징이 돼요. 그래서 증여 금액으로 7억을 합쳐서 신고를 하셔야 되는데 전세금이 이게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금출처가 이것 때문에 나중에 자금출처 조사가 나오다 보면 전세금 마련 요 부분 때문에 세금이 굉장히 많이 추징됩니다. 조심하세요. 자금조달 계획서부터 여러분들이 잘 써야 되는데요. 자금조달 계획서는 이렇게 쓰도록 돼 있어요. 자금조달 계획서 세부 내역을 조금 더 여러분들하고 살펴보면은 금융기관 예금액 중요하죠. 얼마 예금해서 얼마로 냈다. 또 주식, 채권, 매각대금 요것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증여상속은요 누구한테 받았는지까지 쓰도록 돼 있어요. 중요하죠. 그리고 부동산 처분 대금이 얼마다 요것도 여러분들이 입증을 하셔야 됩니다. 문제는요 요거예요. 현금, 그 밖의 자금. 요 현금이나 그 밖의 자금은 국세청에서 굉장히 많이 보는 항목입니다. 그래서 여기 금액을 많이 쓰지 않는 게 좋아요. 현금이 많으면은 어디서 그 돈 받은 거냐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전세금 어디 쓸 데 어디 있어요? 여기밖에 없어요. 전세금도 결혼 초기에 받았다 라고 하면 그 부분도 과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아래에 있는 차입금도 금융기관 대출액 가족한테 빌렸다라고 하면 그 밖에 차입금도 부부든지 부모님한테 받은 건지 잘 써서 작성을 해야 돼요. 고액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요, 여러분들 소득지출 분석 시스템이라는 걸로 국세청이 과세를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재산 증가하거나 소비 지출한 내역을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부동산 취득을 10억에 했고 카드를 5년 동안 3억을 썼다. 13억을 썼네요. 그죠? 그러면 소득신고를 얼마 했느냐? 5년 동안 소득신고가 1년에 뭐 한 1억씩 벌어서 5억을 신고를 했습니다. 쓴 거는 13억 썼는데 소득신고 5억 했다고요? 탈루 혐의가 이상하게 자금이 안 맞는 게 8억이 생기죠. 이 누락 혐의 금액 8억을 가지고 세무조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고액 부동산 취득하신 분들은 소득신고도 더 많이 해놓으셔야 문제가 안 생깁니다. 네 번째, 명의만 잘 구성해도 종부세가 줄어듭니다. 명의를 어떻게 구성을 할 거냐? 자, 단독 명의로 하면은요, 종부세가 기본 6억이 공제가 돼요. 근데 취득할 때 공동 명의로 해서 주택을 구성을 해놓으면 각각 6억씩 12억이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취득할 때는요, 공동 명의로 하시는 게 굉장히 유리합니다. 두 번째는 양도세도 줄어드는데요. 자, 처음에 집을 살 때는 얼마 안 했어요. 근데 집값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한 10억 정도를 벌었어요. 이걸 양도차익이라고 하죠. 요 양도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내는데 10억 정도 벌면 세금을 얼마나 낼까요? 세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렇게 세금을 내요. 자, 이렇게 6%에서 42%까지 세금을 내는데 1주택자로 세금을 내면 차익 10억에 대해서 단독 명의이기 때문에 이 5억이 초과되는 부분을 세금을 혼자서 다 냅니다. 너무 세금이 많겠죠. 42% 세율이 많이 걸려요. 공동 명의로 하면은요, 각각 5억씩 세금을 내면 되기 때문에 보다 더 낮은 세율 구간에 두 명이 같이 걸립니다. 그래서 명의를 공동 명의로 해놓으면 양도소득세도 줄어들어요. 자, 마지막으로 땡땡땡만 잘 챙겨도 양도소득세가 줄어듭니다. 땡땡땡이 뭐냐? 정답은 영수증입니다, 여러분. 영수증만 잘 챙겨도요, 양도세가 줄어들어요. 그런데 취득할 때는 취득하고 나서 한참 있다가 집을 팔잖아요. 나중에 양도소득세 낼 때 취득할 때 이런 영수증 어디 있느냐 이렇게 여쭤보면 그 부분을 입증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테리어 비용 영수증, 여러분 법무사, 중개사 수수료 영수증, 그리고 냉난방 시설을 뭐 교체했다든가 이런 것들, 발코니 확장했다든가, 상하수도 공사, 천정 누수 공사 이렇게 한 것들은 비용을 잘 챙겨놔도 여러분들 양도세가 줄어듭니다. 근데 인테리어 같은 경우에 부가세를 내라고 그래가지고
부가세 안 내려고 영수증 잘 안 받아놓는 경우가 많아요. 절세 팁 하나 더 드릴게요. 큰 비용의 지출은 반드시 통장 근거를 남겨놓으시기 바랍니다. 인테리어나 뭐 이런 큰 비용들은 통장 근거만 있어도 비용 처리가 됩니다, 여러분. 구입할 때 뭐 취득세, 주택 시기, 뭐 명의 이런 얘기들 우리가 많이 했지만 가장 중요한 거 하나를 고르라고 하면 저는 바로 자금 출처. 요거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금 출처 부분 가지고는 상담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오늘 5가지를 나눴는데요. 취득하면서 조심해야 될 5가지 놓치지 말고 잘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